안녕하십니까.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카 서비스 및 연계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KT 정인철 부장입니다. 먼저 본 내용은 산통자원부 과제를 위해 서울대와 제안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저희 회사를 포함한 특정 기업 및 조직 또는 기술을 기반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개요부터 CV2X 서비스, 구축 방안, 시장 동향 순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는 하버드대 마이클 샌들 교수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요. 자율주행 차량이 인간의 판단을 모방한다면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빼봤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라는 전차가 궤도를 따라서 달리는데요. 깽단에 의해 궤도 앞에 5명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여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1명이 묶여 있고요. 만약 그대로 둔다면 전차는 5명을 치어 죽이게 됩니다. 전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버 앞에는 당신이 서 있습니다. 만약 레버를 당기면 전차의 방향은 바뀌고 5명은 살아나는데 당신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율주행 차량의 선택일 수도 있죠. 첫 번째, 레버를 당겨서 5명을 살린다. 두 번째, 5명이 죽게 내버려 둔다. 세 번째, 전차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 전차에 부딪히고 내가 죽어서 모두를 살린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벤담의 공리주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5명을 살리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에 나온 대로 또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레버를 당겨 5명을 살리겠다는 당신의 선택은 현재 당신의 앞에 1명의 뚱뚱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를 당신이 밀면 전차는 상황을 인지하고 정지를 함으로써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밀지 않고 본인이 떨어져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무인차의 딜레마입니다. 자율주행차이죠. 먼저 10명의 보행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돌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든지 사각지대에서 발견을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면 1명을 치게 되고 10명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좌우측에 벽이 있는 공간에서 1명의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고 있을 때 이 차량을 우회전을 시키면 이 사람은 살릴 수 있습니다만 그 자율주행 차에 앉아있는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명의 보행자가 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 10명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자율주행차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급 커브길에서 만난 자율주행차가 첫 번째 길로 가게 되면 할머니는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길로 가게 된다면 아기는 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아기와 할머니를 다 살린다고 한다면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자율주행 차량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 주행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자동차가 대만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하던 중에 화물차의 전복으로 넘어져 있는, 그림과 같이 넘어져 있는 그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미 디트로이트시의 모델 S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흰색 트레일러의 측면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둘 다 트레일러는 흰색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사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리다주 모델에서 모델 S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대형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조사 결과 그 사고 당시 맑게 밝은 하늘이 이 차량의 트레일러의 하얀 측면과 동일하게 판단해서 자율주행 센서가 혼돈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흰색의 대형 트레일러였습니다. 그럼 다른 우버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애리조나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인데요. 조사 결과 6초 전에 보행자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한 물체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1.3초 전에 긴급 제동 장치가 있어서 이게 제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도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꺼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웨이모에 대해서 사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중에 모래주머니가 있는 것을 발견한 자율주행차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좀 크게 좌측으로 해서 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24km의 속도로 버스가 그 자율주행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물론 미국에서 조사 결과 실제 웨이모가 약 2년간 600대를 운용을 해서 총 47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 대부분이 실제로 인간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끼어들기, 고의적인 추돌 사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게 고의적이거나 끼어들지 않거나 또 공격적인 운전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봤습니다. 자율주행차 단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버스도 서울대에서 제작한 그 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비전, 퓨전, 드라이브 3종의 인지 판단 제어를 위해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의 설비를 구축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라이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00만 원, 2,000만 원가량 하다가 최근에는 물론 100만 원까지는 내려갔습니다만 그 AI 융합 시스템이라든지 셀프 드라이브 시스템 등을 모두 합친다면 실제 차값보다 더 큰 즉 2배의 차량값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비 전력인데요. 현재 엔비디아가 그 주가도 그렇고 대세죠. 엔비디아가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시스템 그 FSD를 설비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2에서 4kW 정도의 전력을 소비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레벨 4, 레벨 5 단계에 근접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연비가 5에서 10% 정도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율주행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려면 전기차에서 2에서 4kW의 전력을 소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이 1.5에서 2kW를 소모하게 되고요. 좀 대형의 산업용 에어컨이 3에서 4kW의 소비 전력을 가진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소비 전력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전기차의 일정 부분 이상의 에너지가 자율주행에 다 소비가 된다면 그 또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1초당 1조 번을 하는 100테라플렛 그리고 100조 텔라플렛의 그 정도의 연산 속도를 가지면서도 50와트 미만의 소비 전력을 가져야만 비로소 레벨 4,
5단계의 자율주행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에서 현재 FSD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그 72테라플렛을 전산 처리하는 칩셋을 2개를 넣어서 144와트로 이 칩셋 자체는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은 개발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라이더나 이러한 기능을 제외한, 최근에는 레이더 부분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다 제외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대란도 있습니다만, 이런 라이다도 계속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거, 요즘에는 뭐 회전하지 않는 설비도 있지만 유지보수를 위해서 고장 개수가 증가되고 반도체에 대해 그 비용이 증가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증가가 되면 실제 차량보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자율주행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CV2X 서비스 기술, 즉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기술인데요. 이를 위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발표하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레벨 4, 5 자율주행 기술은 궁극적으로 5G V2X와 융합될 때 그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 자체, 자율주행 차량 자체도 완벽한 기술력으로 구현하는 것을 또한 필요하고,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을 포함한 ITS 서비스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 수준으로 볼 때 그 CV2X를 장착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그 CV2X에서 사용하는 LBS 그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BS 서비스는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고 해서 사용자의 셀폰 내에 위치 정보, 즉 개인 정보나 다른 정보는 전부 배제하고 위치 정보만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제공을 하게 되는데, GPS나 기지국, 와이파이 이런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게 되는 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트롤리 딜레마에 등장하는 전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붙잡혀 있는 이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LBS 서비스를 통해서 전차 운전자에게 미리 시그널이 전송됐다면 어떨까요? 4km, 5km 전, 몇 킬로 전에 전송됐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전복된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이 전복된 차량에 운전자한테 LBS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면 테슬라 자동차가 도로상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했을 것이고, 이 차량을 추돌을 했을까요? 우버 차량에서 측면에서, 즉 사각지대에서 횡으로 주행하는 자전거를 탄 여성을 치었는데요. 이 자전거를 탄 여성이 실제 셀폰을 갖고 있고 LBS 서비스를 자율주행 차량이 인지했다면 이런 사고는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앞서 설명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또 뭐 추월하거나 막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버스들이 있을 때 자율주행차가 이 LBS 시그널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느꼈다면 이 자율주행차가 정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 앞쪽으로 끼어들고 우회전을 하려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
앞에서 예시한 측면이 아닌 다른 측면의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 이런 건물이나 이런 대도시는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건물 등에 의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호 위반을 해서 과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오토바이를 만약에 차량이 인지를 하지 못하면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는 이 인지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거나 확인을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LBS 서비스가 있다면 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겠죠. 또 다른 예를 보면 저도 대형 트레일러에 제 차가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요. 화물 차량이나 대형 버스들은 사각지대가 많아서 오토바이나 이런 작은 차들은 유독 좀 취약합니다. 그런데 화물차 운전자가 몰라서가 아니고 사각지대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인접하는 LBS 시그널을 만약에 이제 군집 주행을 하는 자율자동차 트럭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시그널을 받았다면 좀 더 안전하게 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울러서 이거는 웨이브 기술에서도 가능은 한데요. 웨이브는 이제 주변의 도로망의 ITS 설비를 위해서 카메라도 설치하고 레이저도 설치해서 보행자가 선을 넘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LBS로 서비스를 한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이 도로상에 특정한 사람이 진입을 하면 그 시그널을 바로 근접해 있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긴급 차량이 이동 시에 자동으로 교통신호 제어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ITS 서비스로도 가능한데요. 긴급 차량은 언제 어디서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의 CVTX 기능을 통해서 근접해 있는 신호, 또 신호등을 무조건 과거에는 이제 직진 신호라든지 우회전 신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긴급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예지를 하고 통보를 하고 방향을 제시하게 되면 그 신호등을 미리 제어를 함으로써 긴급 차량의 통행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긴급 차량,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빠르게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사이렌을 속에서 이게 긴급 차량이구나 라는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는 내가 사이렌을 통해서 긴급 차량인지 아닌지 인지하는 기능을 넣게 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런 워닝을 긴급 차량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길을 좀 양보해 달라는 워닝을 자율주행차에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LBS에 포함한 AI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연동한 AI 최적 속도 제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자율주행차도 신호 현시 정보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신호등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이상의 내가 주행하는 경로상의 신호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언제 정도 파란불을 통해서 내가 통과할 수 있는지 교통 정체 시간을 고려해서 최적의 신호등 포함 최적의 경로를 판단해서 자율주행차에게 경로를 설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AI 안전운행 가이드가 있는데요. 도로 상황, 기상 조건, 그리고 현재 자율주행차들이 움직이는 속도, 타 운전자의 이 LBS를 통해서 차량들이 움직이는 속도 등을 분석해서 교통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너가 현재같이 주행하거나 이 도로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몇 %야? 라고 워닝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 기반화의 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앞서서 가 있는 선행 차량의 LBS 기반으로 갑자기 특정 구간에 특정한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한꺼번에 막 정체돼서 모여 있어. 또는 공사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공사를 해. 그렇게 되면 이 차량은 특정 구간에 사고나 어떤 정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경로보다 더 빠른 정보로 자율주행 차량에다가 좀 더 쾌적한, 좀 더 효율적인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ITS 서비스 때도 활용했던 웨이브 기반의 서비스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그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나 CVTX 모두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먼저 교차로에서 차량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할 때 사각지대에 보행자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경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행자가 너무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넘어가는 경우에 레이더나 레이저를 통해서 그 신호를 근접해 있는 운전자 또는 자율운행 차량의 시그널을 전송해 주는 것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다음은 좌회전 차량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도 일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좌회전 차선 또는 1차선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차도가 차량을 인지하여 만약에 이 차 감응 신호를 통해서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를 짧게 주든지 아예 신호를 없애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맞은편에 있는 차량에게도 현재 전방에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차량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은 위치 기반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특정한 구역, 예를 들어서 뭐 한남대교, 북단, 특정한 지역의 침수나 도로, 뭐 주차장 폐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이 그 지역을 우회하든지 또는 이탈을 하든지 그 자율주행 차량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라디오나 정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이 운전한다면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으나 자율주행 차량이 이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신호 현시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신호등을 적색, 녹색, 황색을 인지하고 출발과 정지를 하겠지만 자율주행차도 물론 색상을 인지하고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자율주행 차량이 그 신호등을 인식하는 기술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미국의 신호등, 우리나라랑 교통체계도 좀 다르고요. 신호도 좌회전, 우회전 유형으로 좀 다르고 유럽은 또 운전석의 또는 운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별로 신호등이 달라서 이러한 경우에 RSU를 통해서 신호등에서 신호를 자율주행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뭐 예를 들어서 황색 신호가 몇 초 남았고 적색 신호가 언제 뭐 켜질 거고 이런 정보까지 제공함으로써 좀 더 자율주행차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특정 위치 서비스 정보로서 특정 위치로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버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도착하면 다음은 어느 정거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전기차다. 그러면 충전소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충전소에는 현재 대기 인력이나 만약 내가 가게 되면 예상 신호, 예상 시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1차선, 2차선은 하이패스, 3차선은 요금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면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내가 가려는 경로상의 휴게소가 어느 정도 혼잡된지를 여부도 그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다든지 교통 방해를 할 수 있는 물건이나 어떤 설비나 시설이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카메라나 이런 도로상의 환경 조건으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앞서가는 차량들의 어떤 운전 패턴을 분석을 해서 후방 차량에다가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정보를 이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마지막으로 시설물뿐 아니라 이 곡선 주행 구간, 그리고 여기 시설물은 여기 그림에도 나왔다시피 테슬라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중앙분리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렇듯이 특정한 중앙분리대나 특정한 시설물이 있으면 접근하는 차량이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제 사람이 운전한 경우에는 색상으로 어떤 워닝을 하겠지만 자율주행차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인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게 위험물이 있다라는 것을 신호로서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축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레벨 4나 5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서는 AI CBM 기술, AI,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ISO TC22나 TC204에서 제공하는 기반의 검증된 시나리오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도시의 환경에 맞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AI 서비스를 자율주행차가 가지려면 궁극적으로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율주행 차량이 그 칩셋 안에 빅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고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의 칩셋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 데이터를 외부에서 판단을 해서 정보를 활용하는 게 자율주행 차지, 그 자율주행 차량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는 궁극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나 소비 전력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품이나 데이터 분석 기반, 부품 단위 또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가상의 이 차량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에 도출될 결과를 자율주행차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자율주행차의 주행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데이터를 자율주행 차량들이 가지게 되며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알파고라든지 구글의 딥마인드 시스템들이, 딥마인드 회사에서 만든 딥러닝 시스템들이 구글 웹사이트에서 원숭이 얼굴을 판단한다든지 이랬듯이 도로 주행상에서 특별하게 나타난 물체가 어떠한 유형의 물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는 하나의 차량이 판단해서 그 차량이 결과물로 도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수많은 차량들이 테슬라가 운행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테슬라가 대단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애플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애플카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다고 오늘 날짜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4년 이내에 만들겠다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량들에 대한 정보, 차량이 획득한 정보, 자율주행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수합하여 자율주행에 맞는 빅데이터를 도출하고 이에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필요한 정보를 자율주행차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 물류 IoT 서비스인데요. 각종 교통 물류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해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물류 산업에서 자율주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한 자율주행이 라스트 원 마일의 물류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로보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율주행 카가 꼭 사람이 탑승해야만 자율주행 카는 아니니까요. 이런 카들이 어떤 사각지대 장애물, 신호위반, 보행자 이러한 부분들을 신호를 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IoT 서비스를 통해서 그 정보를 CVTX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기반 적용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도시 환경 그리고 자동차 환경 이러한 부분을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그 안에서 운용을 해보고 최적의 환경을 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한 환경이 확인된 뒤에 새로운 부품을 적용한다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량이 탑승하고 현재 필드에서 사람이 다니고 있는 환경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빅데이터의 교통 환경, 또 교통 수요 분석, 노선 정보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자율주행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빅데이터 활용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디지털 융합 서비스를 통하는 그 중심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모바일라이제이션이 되는 모빌리티 분야가. 그래서 교통사고나 오인지, 미인지에 의한 또 신호 위반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안전한 자율주행차가 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도로 환경 IoT 인프라 구축 방법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림의 유형은 모든 장소에서 다 적용하는 건 아닐 테고요. 아주 교통 환경이 혼잡한 강남대로부터 시작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또는 주변에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를 다양하게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노면이나 위험, 돌발 상황 감지용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차량이나 사람이 이동하는데 카메라로 이동 상황이나 특정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고, 도로 환경 정보 감지하는 라이다를 설치를 할 수 있으며, 차량이나 보행자가 이 건널목의 정지선을 급 넘어갔어 라고 하면 워닝을 제공해서 차량에도 정보를 제공하고 보행자한테도 지금 선을 넘어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 도로 지도를 제공해서 이러한 특정한 사거리의 정밀 도로지를 제공해서 자율주행차가 오인지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 기능을 추가해 줄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신호제어기의 현시 정보를 즉시 자율주행차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스마트폰 기지국 위치 기반을 통해서 LBS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 경로나 이동 상황의 위치 기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G 커버리지 기지국이나 VPN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나 보안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커버리지가 안 되는 음영 지역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며, CVTX 통신 기반의 RSU를 설치를 해서 이러한 정보가
끊기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이나 CVTX의 셀폰 기준으로의 구축 방안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G 기반의 차량 자체는 자율주행차가 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인터페이스용 API를 해서 V2X 단말을 차량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 차량에 설치하면 이걸 5G 모뎀을 통해서 5G 시그널을 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도로상에 있는 것은 웨이브로도 뭐 가능하지만, 뭐 VTX 센서를 위해서 신호 현시 정보나 도로 환경 정보, 보행자 케어 정보, 주변 차량 정보까지도 이런 센서를 통해서 받아서 이를 5G 라우터를 통해서 기지국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웨이브 기반의 정보도 VTX 센서 기반은 가능한데, 말씀드린 대로 전 국토에, 전 교차로에, 모든 곳에 이러한 시스템을 다 구축한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크게 될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LB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LBS, 개인정보를 제한 LBS가 오토바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보행하는 사람들, 물론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다른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걸 차단하고 싶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5G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러한 정보들은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수합을 해서 활용을 하긴 하겠지만, 또 교통망이 활용하고 국토부나 특정 기관에서 활용을 하겠지만, 그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함으로써 위험 요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P-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 VPN 장비를 활용한다든지 기업 전용 게이트웨이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외부망과 물리적으로부터 차단이 되고, 이런 통해서 보안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차량 운행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통신 표준 환경은 크게 ISO TC204와 TC22로 나눌 수 있고, TC204는 통신 표준, 그리고 TC22는 자율주행 표준 환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분과로 보면 V2V, 차량 간 통신 협력 중은 TC204, 정밀지도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차량 내부 통신이라든지 전장 시스템, 차량 내부의 시스템, 차량 제어, 인간공학 이런 부분은 TC22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보다도 좀 더 중요한 부분이, 현재 글로벌 동향이 통신 표준을 CVTX로 가느냐, 기존의 웨이브로 가느냐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 미국은 2019년 12월 17일자부로 웨이브를 5G 주파수 대역에서 5.9GHz 대역에서 웨이브를 위한 ITS 서비스는 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먼저 했고요.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5일에 CVTX 표준 기술로 확정했습니다. 유럽은 아직까지는 나라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양립 상태이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5G 기반으로 CVTX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각 부처별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기부는 통신 기반이다 보니까 CVTX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국토부는 웨이브를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 있고, 좀 더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와이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수백 킬로 정도의 거리에서 현재까지 많이 구축을 해봤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완성도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효용성이나 커버리지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일부의 LBS 기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속도가 0.1세크 정도 되다 보니까 고속의 자율주행차가 직진하거나 턴을 할 때, 고속으로 할 때 그 제어 시그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CV2X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기반의 5G, LTE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동성, 커버리지, 속도, 성능, 기능 등 많은 장점이 있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기존의 웨이브 기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구축을 해놨습니다. 실제 미국도 1조 원 가량의 정확한 금액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미국도 많은 금액을 웨이브를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망률이나 다른 교통 혼잡을 개선한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2019년 12월 17일자에 판단한 근거에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투자는 했지만 이런 매몰 비용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버리지 측면에서 CVTX는 수 킬로미터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상태고요. 5G 기준으로 할 때 지연 시간이 0.01세크까지로 낮기 때문에 또 빠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서비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CV2X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특허 전쟁이 한참 치열한데요. 현재 글로벌 CV2X 기술 분야 특허 분포에 보면은 이 자료는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에 대한 것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52%가 CVTX에 대한 특허 기술은 중국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20%, 유럽이 18%, 일본이 3%, 우리나라는 기타에서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자율주행의 다양한 기술을 위해서 중국은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M&A를 한다든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뉴스에서도 방송된 사례가 있었고요. 하웨이에 보면은 이제 5칩 기지국 칩에 보면은 백도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백도어 부분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상당히 이슈로 삼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에 기반한 다른 분야도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겠지만 CVTX 기술 포함도 앞서서 설명드린 다양한 기술을 포함해서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국제시장 동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국제 환경에서 CV2X든 웨이브든 우리나라도 빠른 결정을 통해서 좀 더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내용은 특정 기업,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특정 기업 및 조직 또는 기술을 기반한 서비스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